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 앞부분입니다. 나이는 세월이 주는 나이도 있지만 마음이 주는 나이도 있다고 하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에 도전해보고 싶은 열정이 있나요? 또 연초록의 새순을 보면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시나요? 가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청춘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오영수 작가의 갯마을입니다. 이 오영수 작가는 1914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지난 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는 월주 난계. 1948년 백미인의 시 산골 아가가 발표된 데 이어서 194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나미와 엿장수가 입선되고 이듬해 단편 머루가 당선돼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 뒤 단편만 100여 편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작으로 오늘 소개할 갯마을과 또 개개비, 은넷골 이야기, 어린 상록수, 잃어버린 도원 등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따뜻한 인간애를 다룬 작품을 많이 발표했고요. 한국문학가협회상, 아세아 자유문화상, 대한민국 예술원상과 문화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오영수 작가를 기리는 문학상도 있고요.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할 작품은 오영수 작가의 갯마을입니다. 갯마을, 오영수. 서로 멀리 기차 소리를 바람결에 들으며 어쩌면 동해 파도가 돌담 밑을 찰싹대는 H라는 조그만 갯마을이 있다. 덕게 굴딱지가 붙은 모 없는 돌로 담을 쌓고 낡은 삭감 모양 옹기종기 엎딘 초가가
스무집 될까 말까. 조그마한 멸치 후리막이 있고 미역으로 이름이 있으나 이 마을 사내들은 대부분 철 따라 원양 추로에 품팔이를 나간다. 고기잡이 아낙네들은 썰물이면 조개나 해초를 캐고 밀물이면 채마밭이나 매는 것으로 여느 갯마을이나 별다름 없다. 다르다고 하면 이 마을에는 유독 과부가 많은 것이라고나 할까. 혜순이도 과부였다. 과부들 중에서도 가장 젊은 23세 청상이었다. 초여름이었다. 어느 날 밤, 조금 떨어진 멸치 후리막에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다. 여름 들어 첫 꽹과리다. 마을은 갑자기 수선대기 시작했다. 꽹과리 소리다. 멸치떼가 몰려오나 보다. 예,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그래라. 이번 여름 들어서고는 처음이네. 멸치가 많이 왔나 봐요. 오랜만에 자부 좀 먹겠네. 멸치때가 들면 막에서는 꽹과리나 나팔로 신호를 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막으로 달려가서 그물을 당긴다. 그물이 올라 수확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시라고 해서 대개는 자벌을 나누어 받는다. 수고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후리를 당기러 갈 때는 광줄이나 바구니를 결코 잊지 않았고 대부분이 아낙네들이다. 세대 안 가? 수기성님, 저도 가요. 잠깐만요. 다들 갔다.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해? 나가요. 아따, 빨리 가면 집 먼저 만난 뭐.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라. 가요, 성님. 으이그 여보사. 왜 헛주먹질은 하고 그러세요, 성님? 호치마 하나만 걸치면 될걸. 이렇게 속바지까지 입고 나오느라 꼬물댔구만. 아우, 성님은 망측하게 호치마를 어떻게 해. 그러다 바닷물에 적시면 살이 착 달라붙어서 망측해. 밤인데 누가 보나 뭐? 라고 사내들 생각도 해줘야지. 성님 참. 젊은 사내들이 이 밤중에 그물 후리는 재미가 뭐 딴 거 있나 뭐? 네 같은 젊은 과부들. 그만해요, 성님. 그러고 철벙대고 적시 놓으면 빨기도 귀찮고. 아휴, 하여튼 어여 가자. 늦었다. 예, 성님. 사실 그물을 당기고 보면 을에 옷이 젖는다. 식수도 간신히 나눠 먹는 갯마을이라 빨래가 여간 아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맨발에 호치마만 두르고 나오는 버릇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로해서 또 젊은 사내들의 짓궂은 장난도 있다. 어쩌면 사내들의 짓궂은 장난을 실찮게 받아들이는 갯마을 여인들인지도 모른다. 혜순이와 수기 엄마는 물기승 모래톱으로 해서 후리막으로 달려갔다. 벌써 후리는 시작되었다. 굵직한 로프줄에는 후리꾼들이 지네발처럼 매달렸다. 멸치가 올라온다. 다들 힘껏 들어당겨. 이 편과 저편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면 로프는 팽팽해지면서 지그시 당겨온다. 혜순이와 수기 엄마도 아무렇게나 빈틈에 끼어들어 줄을 잡았다. 바다 저만큼 서 선두가 칸델라 불을 흔들고 고함을 지른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줍시다.
혜순의 손등을 덮어주는 억센 손이 있었다. 줄과 함께 걷잡힌 손은 혜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내버려 두었다. 후리꾼들의 호흡은 더욱 거칠고 빨라진다. 억센 손은 어느새 혜순이 허리를 감싸 안는다. 혜순이는 그만 줄 밑으로 빠져나와 딴 자리로 옮아버린다. 그물도 거진 올라왔다. 멸치다! 멸치가 없으면 안 돼. 오랜만에 멸치를 보니까 부자 될 것 같구만. 자, 아주머니들, 다들 와서 마음껏 담아가세요. 멸치가 모래 위에 하얗게 뛴다. 아낙네들은 뛰어오른 멸치들을 주워 담기에 바쁘다. 누가 또 혜순이 치마 밑으로 손을 디민다. 오늘 멸치가 많네. 아니, 이게 혜순이는 반사적으로 휙 뿌리치고 저만큼 달아나 버린다. 혜순이는 멸치를 한 바구니 받았다. 무겁도록 이고 아낙네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괜히 가슴이 설렌다. 그 억센 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누굴까? 유독 멸치를 많이 담아주던 그 사내였나? 손이 억세고 힘이 세던데 누구 엿보진 않았겠지? 내가 무슨 생각을... 깜찍해라. 아이고, 혜순이 멸치 광소리는 수학산만 하네. 그러게, 왜 혜순이 멸치만 저래 많을까? 아니, 그게 그냥 주니까요. 에이구, 다 알아봤어. 깍쟁이. 아낙네들이 모두 킥킥대고 웃는다. 뭔지 까닭 있는 웃음들이다. 짐작 있는 웃음들인지도 모른다. 혜순이는 귀밑이 확 달았다. 혜순이는 자리에 누웠으나 오래도록 잠이 오질 않는다. 그 억센 손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른다. 우리 서방님 손처럼 억세고 억센 손이었는데. 혜순아, 넌 내 거야. 너는 이 성구 거다. 야, 지는 성구씨. 혜순아. 성구씨 손길, 성구씨 손하고 비슷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혜순이는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써본다. 눈을 감아 잠을 청해본다. 그러나 그 많은 음식일수록 마음이 당기듯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놓치기 싫은 마음. 그것은 혜순이에게 까마득히 사라져가는 기억의 불씨를 솟구쳐 사르게를 지펴놓은 것과 같았다. 안타깝고 괴로운 밤이었다. 성구씨, 날 이렇게 놔두고. 성구씨. 창이 밝아왔다. 혜순이는 방문을 열었다. 사리섬 위에 달이 솟았다. 혜순이는 달빛의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뇌어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눈시울이 젖는다. 한숨과 함께 혀를 한번 차고는 문지방을 베고 누워버린다.
달빛에 젖어 잠이 들었다. 성구씨, 언제 오는 거야? 당신 살냄새가 그리워. 얘야, 아가야. 어머니. 아이고, 옷이 언제 이렇게 풀어져 있었지? 어쩌고 그새 잠이 들었는가 배. 예, 어머니. 아가야, 문은 닫아 걸고 자거라. 남편 없는 며느리가 애처로웠고 아들 없는 시어머니가 가엾어 친딸 친어머니 못지않게 정으로 살아가는 고부간이다. 혜순이가 성구에게로 시집을 가기는 19살 때였다. 성구는 혜순이에게 물일도 시키지 않았다. 워낙 착실한 성구라 제 혼자 힘으로도 넉넉치는 못하나마 그의 호르몬이와 동생해서 네 식구는 먹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혜순이는 안타까웠다. 물옷만 입고 나가면 성구 벌이에 못지않을 혜순이였다. 어느 날 밤 혜순이는 물때가 한창인데. 왜 그래? 바람이라도 든 거야? 아니, 나 내일 전복 좀 딸래. 전복을 딸라면 칼바위 끝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칼바위 쪽으로 가야 큰 게 많지. 그만둬. 그쪽에는 고깃배도 있잖아. 고깃배가 있으면 뭐? 물일 하는 옷 입은 거 딴 놈들이 보면 못 가. 가지 말어. 집에서 별 할 일도 없는데. 아, 놀지. 그냥 놀아. 자. 싫어. 내일은 가고 말 거야. 우리 혜순이 돌아졌네. 혜순아. 어머, 간지러. 혜순이가 돌아지면 성구는 그만 그 억센 손으로 혜순이를 잡아당겨 토실한 허리가 으스러지도록 껴안곤 했다. 고등어 철이 왔다. 칠성내 배로 이 마을 고기잡이 8사람이 한 패로 해서 떠나기로 됐다. 이런 때는 되도록 같은 고장 사람들끼리 패를 짠다. 같은 날 같이 갔다가 같은 날 같이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잡이 마을에는 같은 달에 아이들이 많다. 이 H마을만 하더라도 같은 달에 난 아이가 5이나 된다. 좋은 날씨였다. 돛이 올랐다. 자, 출합니다! 같이 올려! 칼바위 근처에는 가지 말어. 알았어요. 이번 한철 잘하면 나도 작은 배 한 척은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예. 다녀올게. 배는 떠났다.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깃들어 있을 망정 조그만 불안의 그림자도 없었다.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를 믿고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그들에게는 기상대나 축구소가 필요치 않았다. 그들의 체험에서 얻은 지식과 신념은 어떠한 이변에도 굽히질 않았다. 나를 받아놓고 선주는 목욕 제기하고 풍신과 용신에 제를 올렸다. 풍어도 빌었다. 좋은 날씨에 물때 좋겠다. 갈바람이나 무슨 거리낌이 있었으리야.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곳. 솜구름이 양떼처럼 피어오르는 희미한 수평선을 향해 배는 벌써 까마득하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맑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래? 어머니, 비 맞으면 곧불 걸려요. 제가 있을 테니 어머니 그냥 들어가세요. 아니다. 아이고, 내 아들 성구야. 아이고, 저기 사람들 모여있구나. 무슨 일 생겼는지 가본다. 아이고, 저 구름빨 좀 보게. 아이고, 물빛은 어떻고. 아이고, 어쩐데.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대마도 쪽으로 갔다 그랬죠. 고깃대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가라고. 아이고, 성구야. 어머니, 성구야. 어머니, 별일 없을 거예요. 무서운 밤이었다.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물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샜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가고 파도도 낮아갔다. 새날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볕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나 고등어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더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추루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주었다.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울음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에헤야 디야 에헤야 디야 썰물에 도 딸고 갈바람 맞아 가소 에헤야 디야 에헤야 디야 새바람 침을 든 밀물에 돌아오소 에헤야 디야 에헤야 디야 떼과부년들 모여서 뭐 시시닥거리노? 바보 아닌 게 저러면 밉진 않지. 아이고, 과부도 과부 나름이지. 매사 벌써 40이 넘었지만 이년들은 괜히 서방 생각나니까 노랫가락이 다 묻고. 성님, 서방 생각하면 아니대요. 아이고, 그만 시끄럽다. 내 사내 녀석들 그냥 한두름 몰아다가 갈라줬구만. 아이고, 서방 아쉬운 사람은 성님 아닌갔어. 성님이나 실컷 타서. 이래저래 여름이 가고
잡어가 많이 잡히는 가을도 헛되이 보냈다. 미역철이 되면 혜순이는 금보다 귀한 몸이다. 잠수는 혜순이밖에 없다. 혜순이가 미역을 베어 올리면 무태서는 아낙네들이 둘러앉아 오라기를 지어 돌밭에 말린다. 미역도 2, 3월까지면 거의 진다. 성님들! 미역이요! 어느 날 밤, 혜순이는 종일 미역바리를 하고 나무 퉁치같이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쯤이나 됐을까? 분명코 짐작이 있는 어떤 압박감에 언뜻 눈을 떴다. 당신 누구? 나한테 무슨 소리를? 이미 당한 일이었다. 악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숨결만 가빠지고 혀가 말을 듣지 않았다. 당신 그 방에 누구? 저예요! 뒷간에 가려고요. 이날 밤 혜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더는 잠을 못 잤다. 다음 날도 미역바리를 나갔다. 숨가쁜 물속에서도 혜순이 머리 한 구석에는 어젯밤 기억이 떠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성기를 건져다 시어머니에게 국을 끓여드렸다. 시어머니는 성깃국을 달게 먹으면서 얘야, 잘 때는 문을 꼭 걸어두거라. 예. 혜순이는 고개를 못 들었다. 오후에 혜순이는 바위 옆에서 한천을 피우고 있었다. 이때 등 뒤에서 혜순이는 깜짝 놀라면서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후리막에서 일을 보고 있는 상수다. 혜순이 곁에 다가 앉으면서 혜순아, 내랑 살자. 성구도 없는데 못한다고 고생을 하겠노. 내하고 우리 고향에 가 살자. 우리 집엔 논도 있고 밭도 있다. 혜순이, 니 우리 집이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얘기 들었나? 듣기는 들었다. 그럼 내가 상처한 얘기도 들었겠네. 니하고 같은 신세다. 그라이까네, 내랑 살자. 상수의 손이 혜순이 어깨에 놓였다. 혜순이는 탁부리치고 일어났다. 그러나 상수는 어느새 혜순이의 팔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실랑이를 하는데 돌아가는 고깃배가 이편으로 가까워 왔다. 혜순이는 바위 그늘에 허리를 구부렸다. 그새 상수는 혜순이를 끌고 동굴 안으로 숨었다. 나한테 손에 찌른다. 혜순아, 내 맘을 왜 이렇게 모르고? 나보고 아는 척 할 거야? 안 할 거야?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주라. 상수는 칼을 휘두르는 혜순이가 겁은커녕 되레 귀여워만 보였다. 혜순이는 토사리고 칼을 겨누면서도 그날 밤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칼 쥔 손이 어느새 턱 밑까지 내려왔다. 혜순이는 눈시울이 자꾸만 부드러워갔다. 혜순아! 더 오지 마! 더 오면 정말 찌른다! 참만 찔리고 싶다. 찌르면 나도 혜순이 너 꼭 끄라고 같이 죽을 자다. 이래서
살면 뭐하나? 네가 없이 살 바에는 차라리 니한테 죽을란다. 자, 혜순아, 여기가 목을 때라는 데다. 꼭 여기를 찔러라. 여기를 찔러야 각 죽는다. 왜 이래? 아직 이렇게 오지 마. 어젯밤 너한테 나는 빠졌다. 너 없이 살러 가면 그냥 죽는 게 낫다. 혜순아, 각 찔러라. 그래서 우리 같이 죽자. 못됐다. 나 갈 테야. 안 된다. 날 죽이고 가라. 왜 이래? 어떡하라고? 혜순아, 내 말 한 번만. 그럼 빨리 말해봐. 혜순아. 상수는 혜순이 목에 팔을 감는다. 혜순이는 팔굽으로 뿌리치고 돌아앉아 어깨로부터 물옷을 벗기 시작했다. 이날 혜순이는 몇 번이고 상수에게 소문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이틀이 못 가서 아낙네들새 혜순이와 상수가 그렇고 그렇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고등어 철이와도 칠성내배는 소식조차 없었다. 밤이면 아낙네들만이 불가에 모여들었다. 칠성내가 그의 시아버지가 시키는 말이라면서 작년 그날을 맞아 일제히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었다.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H마을에 8집 제사가 한꺼번에 드는 셈이다. 제사를 이틀 앞두고 혜순이 시어머니는 혜순이에게 얘야, 성구 제사나 마치거든 개가 하도록 해라. 어머니, 무슨... 새파란 청상이 어찌 혼자 늙겠니? 언니. 몇 번이나 날 찾아와서 너하고 혼인하고 싶다 그러더라. 상수씨가... 그만큼 편한 자리도 없다. 한시가 급하다고 졸랐지만 성구 저 제사나 치르고 보자 했다. 어머니...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고. 나도 일찍이 홀로 된 몸이라 그 사정 다 안다. 나는 죽은 자식보다 네가 더 애처롭다. 네 시동생도 이제 배를 타고 오니 설마 두 식구 입에 겁이 줄이야 지겠냐? 어머니... 다음 날은 벌써 상수가 혜순이를 맞아간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쫙 퍼졌다. 그러면서도 아낙네들은 혜순이마저 떠난다는 것이 진정 섭섭했고 맥이 풀렸다. 눈물을 글썽대는 아낙네도 있었다. 혜순이는 이 마을, 더구나 아낙네들의 귀염둥이다. 생김새도 밉지 않거니와 마음에 그늘이 없다. 남을 의심할 줄도 모르고 거짓도 없다. 혜순이마저 떠난 갯마을은 더욱 쓸쓸했다. 또 고등어 철이 왔다. 두 번째 맞는 제사를 사흘 앞두고 아낙네들은 불가에 모였다. 아이고, 없는 집 제사대로 하는 듯 한다더만 딱 그 짝이네. 이번 제사에는 고동이나 생목도 못 올리겠다. 쌀밥은 못 차려도 바다를 베고 살면서 고동하고 생복은 올려야 하는데. 그러게. 어떻게든 고동하고 생복은 구해봐야지. 바다 귀신이
고동하고 생복 없이 제사상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 아버님, 혜순아. 혜순이가 어쩌니리고? 옛날 서방 제사라고 왔나? 그럼 너그 새 서방 어쩌고? 한 분씩 얘기하세요. 혜순이 네가 좀 예겠구나. 누가 보면 딸인 줄 알겠다. 혜순이 여기 좀 앉아봐라. 보자. 예. 형님들 잘 계셨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봤나? 예. 혜순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시어머니는 혜순이를 보자 입부터 실룩이고 눈물을 거두었다. 아들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제삿날을 잊지 않고 온 며느리가 기특해서인지. 혜순이는 제 방에 들어가서 우선 잠속과 연장부터 찾아보았다. 실형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다. 혜순이는 반가웠다.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불가에 나왔다. 나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요. 성님들하고 같이 살 거예요. 바다 냄새, 갯 냄새. 아낙네들은 모두 서로 눈만 바라보고 말이 없었다. 상수도 징용으로 끌려가 버린 산골에서 혜수는 더 견딜 수 없었다. 5, 6월 콩밭에 들어서면 깜북 숨이 막혔다. 파랭이 풀을 한 골 뜯고 나면 소나기에 맥이 탁 풀렸다. 그럴 때마다 눈앞에 훤히 바다가 튀어왔다. 고등어철. 혜순이는 그만 호미를 내던지고 산비탈로 올라갔다. 그러나 바다는 안 보였다. 혜순이는 더욱 기를 쓰고 미친 듯이 산꼭대기로 기어올랐다. 그래도 바다는 안 보였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마을에서는 혜순이가 매고혼이 들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시가에서는 무당을 데려와 굿을 차리는 새 혜순이는 검은 소매만 내리고 마을을 빠져나와 30리 산길을 단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참말이가. 니 혜순이 니한테 매고원이 들렸다고? 아유, 답답하네.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수수밭에 가면 수수대가 모두 미역밭 같고, 콩밭에 가면 콩밭이 외통 바다만 같고. 아휴, 그랬구나. 바다가 보고 싶어서,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자꾸 산으로 올라갔지 뭐. 그래도 바다가 안 보이대. 아니 너고 새서방은 징용 같다고 안 그랬나? 시집에서 내가 매고원이 들렸다고. 에휴, 그랬구나. 에휴, 바다가 그리워서. 성님들, 나 이제 죽어도 안 갈 거예요. 성님들하고 여기서 같이 살 때야. 아이고, 후이다. 맞아요. 멸치가 왔나봐요. 아유, 다들 멸치 잡으러 안 가요. 왜 안 가? 가야지. 혜순이도 가야지. 그럼요. 저도 가야죠. 가요. 아낙네들은 혜순이를 앞세우고 후리막으로 달려갔다. 맨발에 식은 모래가 혜순이는 오장육부에 간지럽도록 시원했다. 다름 산마루에 초하을에 달이 걸렸다. 달 그림자를 따라 멸치떼가 들었다. 드물게 보는 멸치떼였다. 갯마을, 혜순이 다시 바닷가 갯마을로 돌아오는 것으로 작품은 끝이 납니다. 자세한 얘기 문학평론가이신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갯마을이라는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시대적인 배경이요. 상수가 징용을 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일제강점기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1953년에 문해지라는 문해지에 발표가 됐는데 아마 자기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아마 이 작품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914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서 교육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 시대가 아마 발표는 53년에 했지만은 네. 그 작품 배경은 일제강점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해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 바닷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애환? 뭐 그런 걸까요? 이 작품 갯마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바다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참 소외받은 인간의 그 애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참 뭐 풍랑이 치고 그 부군도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인간 의지를 잃지 않고 인간의 선량한 그런 심성을 잊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교육받고 문명에 젖은 이런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들한테 더 주는 메시지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각도에서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바다는 그 우리들에게 큰 시련을 가져주고 어려움을 가져주지만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삶의 터전을 가져준다. 뭐 이런 내용인데 바다가 우리의 인생의 터전과 마찬가지다. 우리 터전도 우리 인생도 말이죠. 우리 삶의 현실도 어려움도 주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재산도 주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바다와 우리의 인생 알고 보면 참 비슷한 점이 많네요. 네. 닮아있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작품을 바다와 인간의 동화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인간도 이제 바다의 일부분이니까, 그렇죠. 바다 일부분이니까 바다가 인간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바다가 인간에 대해서 또 이제 주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네. 배반하지 않고 바다와 같이 더불어 살면은 거기서부터 어떤 인간의 좋은 점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워즈워스도 그랬죠. 자연은 정말 인간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선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이 이 작품이 자연을 얘기함과 동시에 자연이 투영한 인간의 선량한 그런 그 모습, 네. 인간성, 뭐 그런 것을 그 시정적으로 프로젝트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갯마을이라는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고요.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갯마을이라는 작품이 가지는 문학적인 가치? 의미? 네. 뭘까요? 우선 그 문학적인 가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예술성 또는 뭐 그 작품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그 주제가 건강하죠.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이 험난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자기 첫째 남편도 잃고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재혼을 하고 있지만은 또 재혼하는 사람이 증용이 붙들려 가고 네. 그렇지만 나중에 또 바다로 돌아오고 뭐 이런데 어려운 현실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자연에서 얻은 건지 모르지만은 그 착한 마음씨를 남들한테 베풀고 그 또 자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뭐 시어머니 같은 아들 잃은 시어머니를 뭐 이렇게 참 따뜻하게 돌보면서 이렇게 그 살아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면서 인간애를 베푸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잘못하면은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센티멘탈 할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그것을 객관적이면서도 그 리리시즘을 통해서 잘 승화시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그 애잔하지만은 말이죠. 어떤 그 깊은 마음의 울림을 주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단편 소설의 어떤 정수입니다. 아주 그 구성이 치밀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고, 네. 예, 그러면서도 예술성에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태준 교수님 오늘 갯마을에 대한 평 그리고 오영수 작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족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이태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허송도 님이 쓴 도시를 걷는 낙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때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때마다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의 주인은 항상 변한다. 어느 날은 정의가, 어느 날은 탐욕이, 어느 날은 진실이, 어느 날은 거짓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 탐욕이나 거짓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는 도적이 된다. 내 마음만큼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그리고 사실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죠. 지금까지 오영수 작가의 갯마을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